안녕하세요. 강화학습 소개 강좌를 맡은 융합기술원의 백성복입니다. 본 강좌는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과 간단한 실습까지 알아보는 기본 강좌로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 강좌는 전체 세부 주제 중에서 1, 2, 3번, 즉 강화학습 적용 사례, 기본 구조, 그리고 미로 찾기를 통해서 벨만 방정식을 도출하는 과정까지를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한테 그 강화학습이 팍 다가왔던 거는 2013년 그 딥마인드 테크놀로지에서 논문 하나 낸 거였죠, 이게. 2013년 12월에 발표가 됐고요. 그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해서 심층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아타리 게임을 좀 해봤다. 이런 내용으로 논문을 냈었고, 그 아타리 2600이라고 왜 조그만 그 게임기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7가지 게임에 대해서 실험을 했던 거고요. 바로 2015년에 그 7개가 아니라 이제 49개 게임을 시행을 했고요. 그게 네이처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여기 누가 요약을 해놓은 게 유튜브에 있길래 가져왔는데 그중에 아타리 게임 중에 이제 브레이크스루라고 해 그 우리 저 블록 깨기 게임이죠. 그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막 요게 200회차 에피소드 이 한 번 죽으면 이제 그걸 원 에피소드로 보는데요. 200번 정도 게임을 해보면 이제 얘가 똘똘해져 가지고 이렇게 400번 하면 이제 잘 안 놓치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처지에. 그래서 그 49개 게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쓰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게임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 각 게임들의 그 성능치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2539 비디오 핀볼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게임 이렇게 해서 여기 작대기 2개 있어 가지고 여기 왜 장애물 이렇게 있으면 왜 공 빡 치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쪽으로 오면 빡 치고 이거 핀볼인데 그거를 사람이 진짜 프로 게이머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100으로 봤고요. 그 보통 사람이다 그러면 한 75% 정도로 한다고 본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배나 잘하는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평균치의 한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250배 정도 어떻게 되나? 25배? 25배 정도 잘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요 회색하고 뭐 이거는 잘못 그래프를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이 원저자들이 회색은 이제 그때까지 나왔던 그 어떤 알고리즘 최상치보다 얘가 더 이긴다 뭐 이런 거고요. 이 수치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작대기의 길이는 그 인간 평균치보다 이렇게 잘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강화학습 모델을 하나만 썼어요, 그냥. 그 알고리즘을 얘별로 이렇게 각각 만든 게 아니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했다. 이게 사실은 이 논문이 던지는 메시지 중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알파고가 있었죠. 알파고는 이제 이세돌한테 이기면서 큰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바로 얘네들이 그 역시 딥마인드 테크놀로지였고요. 알파고 제로가 나왔고 알파고 제로는 이제 알파고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성능을 가졌고 그다음에 알파 제로가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고리즘 하나예요. 알고리즘과 그 모델은 하나입니다. 하나 갖다가 그냥 다 돌리는데 바둑, 장기, 뭐 체스 이런 거에서 어 기존의 그 시스템들을 다 이겨내죠. 그다음에 2000년도 12월에 뮤 제로라고 나와 가지고 여기까지는 인제 이게 모델이 있는 거죠. 사실 게임에 룰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킨 거고 뮤 제로는 이게 없어요. 룰이 없어. 룰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냥 모델 풀이. 이게 이 분야를 인제 모델 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거는 거의 모델 풀이가 많고 더 현실로 가까이 다가온 거죠 이제. 여기서도 완전히 이겨내면서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모형 헬기 조종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이 보면은 이제 이게 스탠포드대의 앤드류 응이라는 교수인데 유명한 사람이죠. 아우 시끄럽네. 하여튼 뭐 이렇게 묘기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강화학습 기반으로 시작을 처음에 합니다. 논문을 보면 2004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뭐 인버티드 autonomous 헬리콥터 뭐 플라이트 해가지고 이게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뭐 헬리콥터 날아가는 거를 이렇게 강화학습을 써서 처음에 시도해보고 2004년에 논문으로 냈던 거고 여기도 뭐 이렇게 2006년 이런 식으로 해서 2010년까지 이 랩이 유지가 됐었고요. 어, 어이구. 이은 교수는 지금 그 사업적으로도 잘 나가서 지금 딥러닝 AI라는 회사하고 오타 했네요. 랜딩 AI 이런 것도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뭐 여기 강아지에 가는 거 했죠. 여기서 잘했는데 어, 그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났죠. 여기 MIT 60인데 이제 뭐 246점을 땄다. 뭐 점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네트워크라고 말을 쓰죠, 여기. 요거 그냥 그 딥러닝 모델 아까 바로 전 시간에 다루었던 그런 뉴럴넷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딥러닝 모델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보는 DL 모델이 하나 있고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따 나중에 용어 정리하면서도 나옵니다만 이거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뭐냐면은 어떤 행위를 할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까, 이거를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딥러닝 모델,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두 개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동자, 비평자 있는데 이건 액터 크리틱해서 행동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책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책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값들 요거 가지고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 비평은 이 행동이 제대로 된 건지 내가 파악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른 건지 이런 거를 상황 추정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더 깊게 이제 밸 펑션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네트워크가 있고 이걸 가지고 서로 보정하면서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강화 학습을 써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근데 뭐 다른 테크닉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들도 다 강화 학습을 썼을 테니까요.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다 시킨 다음에는 이제 실제 로봇을 운영할 때는 이제 행동자, 그 정책, 액션만 신경 쓰면 되니까 액션만 쓰는 행동자 네트워크 여기다 탑재해서 썼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마지막으로 그냥 다음 주제로 가기 위해서 그 연결고리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 강학습하고 직접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 많이 쓰는 그 자율주행의 단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제로 단계 그러면 전통적인 주행이고 운전자가 다 통제하는 거, 주행 제어도 인간이 하고 주행 중에 변수 감지도 인간이 하고 차량 운행 주체도 인간이고 그렇죠? 자, 자율주행 레벨 1이다. 이름을 이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이렇게 붙였네요. 보통 우리가 이게 다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게 시스템에 자동차 타면 뭐 다스 뭐 기능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냐면 이제 뭐 속도 차간 이 크루즈 기능이네, 그죠? 차선 벗어나면 삐삐삐 해주고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주행 제어의 주체는 인간이기도 하고 크루즈 할 땐 시스템이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인간이 다 한다.
레벨 2는 파셜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테슬라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게 한 요 정도 레벨 2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경계선을 뚫치 놓은 게 이제 이쪽에는 심각하게 넘어간다. 기계로 이 시스템이 다 맡아서 하잖아요. 두 가지를. 고속도로나 이렇게 제한된 환경에서는 차가 자동차에 있는 에이전트가 알아서 운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아마 이 2단계에 주로들 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회사들이 업계 순위가 있습니다만은 현대그룹이 9등이네요. 닛산 10등 뭐 이런데 다들 아마 이 정도에 와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신문에서 이제 레벨 4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상당히 회의적이고 저희가 여기 있다가 우리 KT 연구소에 있다가 나간 후배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 레벨 4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현대차에도 지금 이 레벨 4 얘기가 나오는 회사가 하나 흡수합병된 것 같은데 그 내막을 들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어디에서 우리가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운전자는 뭐 이게 책 보고 있고 누가 에이전트가 하나가 운전을 하고 있죠. 자동으로 그 앞에 상황을 보면서 요 그림을 가지고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학습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이 여기 있죠. 아까 그림. 뭐 여기 보고 스스로 운전하는 에이전트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바깥에 환경이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강화학습을 가장 가운데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바치고 있는 두 축은 바로 에이전트하고 환경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될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어떤 환경에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얘가 환경하고 주고받고를 하면서 얘가 점점 똑똑해진다. 똑똑해져 간다. 에이전트가. 이게 강화학습 개념에 답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율운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에이전트가 심어져 있는 차입니다. 여기가. 근데 어린아이가 확 뛰어들어 공이 먼저 왔고 들어왔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액션이 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개죠. 브레이크를 확 밟던가 엑셀을 확 빨리 지나가려고 엑셀을 확 밟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아, 이런 상황을 그려보면 처음에 어디서 이게 환경에서 상태가 먼저 오죠. 이제 상태. 차량의 속도라든지 차량의 진행 방향, 바깥에 아이나 이런 애들이 출현한 거, 뭐 이런 다양한 외부 값들이 들어온다. 이걸 상태라고 부르면 상태. 아니, 뭐 상태라고 부르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런 상태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요. 막 짱구를 굴려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해야겠네 하고 브레이크를 빡 밟습니다. 이게 애가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액션이 환경에 영향을 줬죠. 이런 도로 상황에서 내 차도 이제 다 환경 안에 포함되니까 차가 정지하고 잘했어요. 보상을 받죠. 예? 경찰서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잘한 거죠. 이게 보상입니다. 보상. 근데 잘못해서 엑셀을 밟았네, 에이전트가. 그러면 이게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애가 앞길이 고말리 같은 애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슬프고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이게 또 보상이죠. 네거티브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게 이제 기본 골격입니다. 요거를 좀 더 있어 보이게 논문 같은 데 보면은 정리해 놓은 게 이 그림이 이래요. 이게 뭐 있어 보이는데 똑같은 앞에 그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에이전트가 있고 누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닙니까? 네, 질문이 아니고 잘못 마이크가 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와 방금 보신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에이전트와 환경이 있고 둘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에이전트는 똑똑해져 간다. 이거고요. 이 여기 이 그림 그대로 한번 이 그림은 많이 나옵니다. 강화학습 혹시나 관심이 있으셔서 이것저것 문건을 찾다 보면 거의 첫 번째 기반 그 개념으로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일 테고요. 여기 처음을 어디서 시작을 하시면 좋은가 하면 요거 건너뛰고 이 환경에서 뭐가 갑니까? 이게 상태가 갑니다. 상태 ST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S는 변수 이름 상태니까 스테이터스니까 스테이트 이거죠. 앞자 따서 S고 요거 T는 시간 순서를 나타내느라고 T 붙인 거고요. 요게 에이전트가 제일 처음에 먹죠. 이 R은 뭐 처음에는 빵이겠죠. 에이전트가 이 상태를 보고 공이 들어오네. 애가 공 따라 들어오네. 네? 뭐 이렇게 되니까 와 액션을 취해야겠다. 이 액션도 마찬가지고 A는 액션 약자에 앞에 딴 거고 T는 시간이고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 차가 정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리워드는 잘했다. 100점 주자. 플러스 100. 다음 상태는 차가 서 있다. 정지해 있고 애가 공 잡고 놀라서 서 있다. 이게 이제 다음 상태가 되겠죠. 요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 구조는 뭐 깨지지 않고 깨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구조를 깨기가.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의 밑바닥에는 그 마코프 프로세스라는 마코프 체인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전 상황을 보고 미래를 바로 다음 단계를 예측한다. ST 단계를 보고 ST 플러스 1단계를 예측한다, 결정한다,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게 막 ST-1을 또 보고 ST-2도 보고 막 이러면 더 정확하겠죠? 여러 개 볼 수 있으면. 그런데 이게 가지수가 많아지죠. ST도 벌써 뭐 몇 가지인데 각 개에서 가지수가 계속 많아질 텐데 이거를 이건 신의 영역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코프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마코프 프로세스 개념에 보면 그 이게 다 요약된 게 바로 전 상태다. ST 플러스 1의 기준으로 보면 ST에 이전의 모든 상태의 요약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의지해서 다음 거를 선택하자. 이런 약간 무리수를 둔 겁니다. 이 수학적인 그 개념, 그의 바탕을 두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좋은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기억하고 이해를 하시면 다른 알고리즘들을 이해하는데도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요 용어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딱딱해지는데 그 value function이라는 게 있고요. 가치의 함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갔잖아요. 이 상태가 가지는 값이 얼마일까? 상태가 가지는 값이 얼마인가? 요거를 계산해 주는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요런 상태와 행동의 쌍에 대해서 얘가 가치가 얼마 될까? 요거를 계산해 주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함수. 그 다음에 아까 policy라는 말을 썼죠. 정책. 요거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파이로 나타내고 그리스 policy에서 파이 따서 나타내고 어떤 상태를 주면 이 상태에서 이 정책에 따라서 액션을 내뱉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에이전트 있었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면서 환경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이제 얘가 똑똑해지는 애인데 얘한테 그 efficient한 아니면은 최적화된 팔러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려고. 바둑을 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아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팔러시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강화학습에서. 그런데 어떤 정답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루프에서 보셨지만 이 보상을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보상을 주면 우리 애기들 있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애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보다는 뭐 이렇게 그 자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 뭐 보상을 주면 애가 가잖아요. 박수를 쳐준다든지 막 이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개념이 이제 exploration하고 exploitation이 있고요. 요거는 탐험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책을 계속 배워나가죠. 정책이 완성 빡 되기보다는 완성이 되더라도 심지어는 이 완성된 거를 무조건 그 100% 의지하지 않아요. 에이전트의 그 학습된 그 지식 있잖아요. 그거에 100% 의지하지 않고 한 0.05% 정도는 항상 다른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유튜버는 이렇게 설명하던데 뭐 맛집으로 비유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서울대 교수님도 그렇고 그 맛집을 어떤 사람은 막 내 가는 데만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탐험 정신이 좋아가지고 막 매번 나갈 때마다 점심시간마다 막 딴 데 막 가버린 거예요. 막 실패를 많이 하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만 계속 가가지고 더 맛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기회를 놓치잖아요. 요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지식을 많이 쌓거나 쌓았다 손 치더라도 항상 일정 비율로 다른 시도를 해봐요. 그래서 어, 보통 많이 쓰는 게 그리디라고 해서 탐욕적으로 우리가 이 배운 지식을 기반해서 이익이 되는 걸 쫓는데 앞에 입실론을 붙여요. 그래서 입실론 그리디라고 많이 쓰는데 입실론만큼 입실론이 0.05% 이런 작은 숫자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유예를 하고 나머지 뭐 퍼센테이지는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다. 익스플로이테이션은 바로 설명이 됐네요. 그죠? known information. 우리가 그 습득한 지식에 의존해서 그 정보에 따라 액션을 결정하는 거.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요거대로 하면 어때요? 리워드가 그 보장이 되겠죠. 최고의 리워드를 할 수 있게. 그렇지만 새로운 더 효율적인 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놓칠 수가 없다. 이런 개념들이고 그다음에 프리딕션하고 컨트롤이 있네요. 프리딕션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쓰는 말인데 여기서만 이런 의미로 쓴다. 우리가 보통 예측이라고 하는데 강화학습에서도 뭐 비슷하네요. 미래를 평가한다, evaluate 한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가진 그 지금 현재까지 축적한 그 노하우, 그 인포메이션 축적됐잖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 상태가 어떨지, 다음 액션을 어떤 걸 취해야 될지 이런 거를 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값을.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 이거를 프리딕션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이 컨트롤이라는 말이 그 반대편에 있는데요. 컨트롤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정책을 옵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요거에 나오는 값을 정책에서 나오는 값의 총합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예요. 그, 그래서 베스트 팔러시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 그게 컨트롤. 배운 지식에 의해서 팔러시를 업데이트 해 놓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내가 취한 액션이나 내가 계산한 그 상태의 값이 얼마인가 프리딕션 계산해 보고 예측해 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어 두 번째 용어까지만 살펴볼게요. 용어는 마코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코프는 뭐 많이 우리 전자공학도들 많으니까 이거 공부를 저는 사실 전산전공이라 마코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확하진 않을 텐데 제가 전산쟁이라 이게 수학이 아주 뛰어나지 않아서 이 마코프 프로세스 뭡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에만
의존해가지고 미래 상태 예측하는 거잖아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S0 상태 제로였던 애, 그러니까 T0일 때 상태, T1일 때 상태, 2, 3 해가지고 T일 때까지의 상태를 쭉 거쳐온 그 조건 하에서 다음 상태가 뭐일 확률은, 그거는 바로 전 거인 조건 하에서 본 거랑 확률이 같다. 뭡니까? 이게 다 볼 필요 없다. 앞에 거. 이것만 보자. 이 얘기죠. 이게 마코 프로세스의 개념이 되겠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상태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 강화학습에서는 보상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보상을 추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액션에 대한 거고, 이건 리워드에 대한 거고. 그죠? 그 리워드는 우리 그 앞에서 마코프 프로세스의 그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그 상태전이 그 probability를 구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보상 함수라고, 어떤 액션 그 상태가 변했을 때 이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보상이 뭘까? 그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보상,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의 보상 있겠죠, 그죠? 이거를 R에 B, R에 A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평균을 내요. 그래가지고 현재 상태의 이 보상을 결정을 해요. 그 평균을 내다 이 말이 뭔가 expectation, 기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보상 함수를 추가하면 이게 MRP를 구할 수가 있어요. MDP는 뭔가 make decision 하잖아요. 그게 액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transition probability도 그 상태에서 액션을 구했을 때 그 조건 하에서 다음 상태는 어디로 가고 그 보상은 얼마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이거는 보상까지 합했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보상 함수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MRP, 그 마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에다가 액션을 포함한 확률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미로 찾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추 시간을 맞춰가는 것 같네요. 자, 미로 찾기, 이게 유명한 거죠. 이게 그 강화학습 책이 그 참고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저기 공짜로 PDF 책이 있는데, 아이고 뭐 보는 게 너무 굵어가지고 공부를, 뭐 우리 KT 직원들은 공부는 잘하니까 잘 하실 텐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책 보시면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Introduction to Reinforcement Learning인가 뭐 그래요. 그 책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나온 사례입니다. 이게 그 생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미로 이게 박스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지와 미로 치즈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림을 각색을 한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책에 교재에 나온 그림 그대로 뺏겨서 카피해서 갖다 놨습니다. 여기에 치즈가 요 방하고 요 방에 있다고 하고요. 요 생지가 있습니다. 생지가. 얘는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렇게 뭐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갈 수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치즈 찾아가는 거지 뭐. 그 편의상 방번호를 한번 줍시다. 이것도 사실 문제에서는 안 주는데, 처음에는 이거 빈 방만 있고 어떻게 갈래?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방번호가 있다고 하시죠. 0번 방하고 15번 방에 치즈가 있으니까 방번호 표시를 안 했습니다. 생쥐는 어느 방에 놓이든 쫙 찾아갈 수 있게 만들자, 이건데, 자, 이거 코딩으로 푼 다음에 어떻게 풀겠어요, 이거를? 뭐 if 대 else 로 할까요? if 생쥐가 현재 생쥐의 이 로케이션이 뭐 5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좌측으로 우측으로 두 칸 뭐 이렇게, 이게 답이 안 나오네. 이렇게 하면은 답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화학습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강화학습 아니고 이게 다이나믹 프로세싱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죠. DP는 이제 그 1950년대에 나왔던 그 벨만 아저씨가
만든 주창한 개념이에요. 그 프로그램 하다 보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얘기가 나오죠. 사실 이게 프로그래밍하고는 관계가 없죠. 50년도니까. 1950년대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그 디바이드 앤 컨커로 문제를 분할해 가지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 큰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램. 하여튼 강학 구조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에이전트하고 환경이 있었죠. 에이전트는 뭐죠? 생지죠. 환경은 그 미로 자체하고 치즈의 위치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생지의 위치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뭐 이런 것도 테크닉상 뭐 있겠죠. 뭐 있겠어요, 더. 자, 상태는 방번호입니다. 보상은 이게 보상도 이제 리워드 엔지니어링이라고 상당히 복잡해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막 그 보상을 잘 만들어야 이게 강화학습의 플래닝이 잘 되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1을 줬어요. 한 스텝 움직일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겠죠. 스텝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를 많이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동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대각선 방향은 안 갑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정책은 이게 초기 정책인데 초기 정책은 각 방향별로 25%씩 나눠서 준 겁니다. 아무 데나 막 가는 거죠. 사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이제 초기의 이니셜 파이의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밸류는 밸류는 어떻게 구해요? 처음에는 빵을 주고 시작하면 됩니다. 다 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주변 이웃한 방들 있죠. 동서남북 방. 그 값들을 가져와서 평균을 내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그 깎아먹은 보상을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현재 있는 방에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밸류를.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강학습의 그 가장 제너럴한 어프로치니까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뭐 이해가 안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뭐 그냥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앞에 그림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해 볼게요. 액션은 동서남북 있다고 그랬고요. 동서남북 확률은 25%씩 2호씩 가져가는 거죠. 방번호가 상태다. S1 1번 방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S2 나 2번 방에 있어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S3 그럼 3번 방에 있어요. 이렇게. 같이 value 펑션은 그냥 V라고 보통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V S5 하면 5번 방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가치 value 펑션이죠. 이게. 어떤 독립변수 들어가서 함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방의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방들의 가치 평균 더하기 보상 1, 마이너스 1.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수양지가 5번 방에 있네요. 그러면 value of S5 하니까 5번 방에 생지가 있을 때 5번 방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지? 그럼 동서남북 각각에 가서 방값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확률이 있어요. 동쪽으로 갈 확률 25%. 평균을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까 R 계산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이게 expectation, 저 평균 내라는 뜻이니까 동쪽으로 갈 확률 25, 이러면 평균이 나오죠. 각 25%, 각 확률, 이동할 확률의 그 이동해서의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 값들을 다 가지고 평균을 낸 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은 25%로 갔지만 그 다른 시나리오에는 이게 막 달라져요. 사실은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퍼센테지가 어느 쪽을 더 선택해야 되는지를 막 배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근데 이거 편의상 다 25%니까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25%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S6번 방에 동쪽으로 가서 여기 값이 얼마가 있나 보는 거죠. 여기 값이. 이거 땡겨 오는데 올 때 25% 곱하고 서쪽으로 가서 물어보고 곱하고 25%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상 마이너스 1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다음 페이지에 다음 타임에 이 5번 방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자, 처음에는 다 0으로 주기로 했죠. 0으로 주고 이쪽은 이제 계산하는 이제 밸류 펑션에 대한 그림이고요. 요거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팔러시가 어떻게 되나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정책은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냥 막 어디로 갈지 몰라.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가 여기 있다고 치고 5번 방에 있다고 치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5번 방에 5번 방에 있다고 치고 이게 아우 하여튼 한 번씩 움직이면은 여기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나중을 설명을 드렸네. 여기를 계산을 해 보시면은 25% 곱하기 위에 빵이잖아요. 이게 4개가 있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다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목적지는 계산을 안 합니다. 치즈 있는 방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된 상태에서 요 방을 보는 거예요. 요 방을 본 거. 그래서 S6 뭐 이 동, 서, 남, 북 일씩 다 가져오잖아요. 이게 1 곱하기 25 해가지고 하면 또 1.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2가 되면 2번에 가면 얘는 2.0이 되고 얘는 2.9가 되고 이렇게 계산이 계속돼요. 여기 이제 아까 전에 값이죠. 이게 여기에 1.0씩 있었잖아요. 여기 다 1.0. 그러니까 1.0을 가져와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보다 하면 여기가 2.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갈 때 여기서 보면은 이전의 값들 마이너스 1.7, 1.7 두 개 있죠. 여기 2.0 두 개 있고 곱하고 하면 마이너스 2.85가 나와요. 반올림에서 이게 마이너스 2.9 이렇게 표시했어요. 칸을 줄이기 위해서. 더 해보면 K 10번째 가면 이렇게 됩니다. 0, 마이너스 6점 점점 높아지죠. 어느 시점에 가면 이 값으로 수렴을 해요. 그냥 일정 그 회차 이상으로 반복을 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수렴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무한번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 궁극적인 목표인 정책은 요거를 이터레이션을 한 3번만 돌려도 끝나요. 값의 차이로 인해서 여기 처음에 한 번 돌리니까 여기 요거는 결정됐죠, 지금. 이 방에 오면 무조건 올라가시오. 이 방에 오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시오. 요건 됐단 말이에요. 3, 2회차 가니까 더 많이 됐죠. 얘도 결정이 됐죠. 일로 가든가 일로 가든가 하시오. 일로 가든가 일로 가든가 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정책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3회차 갔더니 벌써 이런 이상한 아무 데나 가시오가 없잖아요. 여기서 사실 정책은 끝난 거거든요. 값은 계속 수렴하고 있지만 이거 사실 정책은 3회차에서 끝났다. 보통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뭐 좋은 게 있죠. 정책 면에서는 많이 반복할 필요는 없다. 정책은 금방 수렴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있잖아요. 요 계산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동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갈 확률 곱하기 동쪽의 값, 서쪽으로 갈 확률, 서쪽의 값, 남북, 그 다음에 리워드 더하고 이걸 계속 반복한 거, 요것만 반복한 거예요. 요거 반복한 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게 간단한 걸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걸 잘해요. 쓸데없이. 이쪽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써놔요. 그 책에도 이렇게 써놔. 이게 보면 이게 뭐 왜 이러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밖에 표현을 이래야 정확한가 봐요. 그래서 이거 찬찬히 읽으면 됩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자, 어떤 방에 우리가 가진 기준 정책, 이거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처음에 25% 바뀌겠지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 방에서 막 이동할 때 그 밸류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구해보자 이렇게 뜻이고요.
요거는 시그마 한 다음에 A에 대해서 A가 뭐 A 집합에 뭐 동서남북 있는 거죠. 액션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각 액션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서 이 액션을 취할 확률, 그러니까 이거 25%씩 이거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 25%씩 하는데 R 이거는 빼도 되고, 그죠? 마찬가지니까. 그다음에 이 감마가 좀 나오는데 지금 잠깐 쉬고요. 이거는 전이 확률. 상태 S에서 다음 상태. 여기 S 프라임이라고 한 게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다음 시간에 상태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음, 그런 소리고 이게 사실은 이거 곱하기 가서 얻은 R 어, 그 더하기 그다음에 그 다음 상태 넥스트 방에서의 값 이거를 확률 25%씩 곱해 가지고 다 더하면 현재 방의 상태가 나온다 이 얘기고요. 요거에 들어간 요 전이 확률이 들어간 거는 세상 일이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지만 액션이 동쪽이에요. 근데 무조건 동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해 가지고 서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요런 확률을 이렇게 전이 확률로 뺀 거예요. S에서 A를 취해서 S-로 갈 확률. 근데 그 우리가 이런 게임에서는 거의 다른 상태로 갈 확률을 빵으로 보고 내가 원하는 확률로만 가기 때문에 확률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감마는 지금 1단계씩만 봤기 때문에 한 칸씩만 갔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이 감마는 감가율이라고 해가지고 이 쥐가 쥐가 이런 하나씩 안 보고 다 돌아다니는 걸 실제로 이렇게 이 방을 몰라. 사실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거는 이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생쥐가 이 방 안에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게 위로 가면 끝나는 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고 어쩌다가 막 헤매다가 막 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그 칸수가 막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멀리 떨어진 것도 같은 가치 계산에 같은 비율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감마를 줘가지고요. 감마를 곱해 나가요. 한 칸 갈 때마다. 일로 갔다 그러면 감마 두 번 곱하고 밸류. 여기는 감마 세 번 곱하고 밸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세요? 감마는 0에서 1 사이니까 1보다 작아요. 보통. 그래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게 실제 그 가진 방의 가치 V가 좀 작게 영향을 주죠. 현재 가치에. 이렇게 대략 이런 개념으로 감가율을 쓴다. 이렇게만 지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감가율이고 이거는 그 내가 가고자 했으나 다른 방으로 떨어질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여기서 다시 고려해요. 여기서는 동서남북의 확률이 정확하게 고려된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구한 식을 이렇게 방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요거를 벨만 기대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 구조가 있었죠, 구조? 에이전트하고 상태하고 주고받는다. 상태가 온다, 리워드가 온다, 액션이 간다, 에이전트다, 여기 인바이러먼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조하고 이 구조 속에서 뺑뺑 돌면서 이 벨만 기대 방정식을 통해서 가치의 각 상태의 가치를 구한다. 또는 각 액션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것만 단단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이번 강좌에서는 이와 같이 사례와 개요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